규모 7.7의 강진이 덮친 미얀마에서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들이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해 긴급 구호를 촉구했는데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한없이 나약해지지만 함께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예방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완은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1999년 규모 7.7의 대지진을 겪은 이후 지진 대응과 교육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내진 설계와 관련된 법을 정비해 왔다는데요. 강호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연기가 잔뜩 낀 복도에서 벽을 더듬으며 조금씩 발걸음을 뗍니다.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는 체험을 하고 난 뒤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도 배웁니다. 이곳은 타이완의 주요 방재 교육관 중 하나로 시민들이 직접 지진 상황을 체험하고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공간입니다. 我们平常的话，其实比较少会去接触到这些，譬如说什么防灾的训练啊，或什么的。但是其实因为现在的小孩子，他们的学校教育都有去教这一块，所以蛮多是小孩子带回来给我们的一些新的资讯。一半以上都是我们的国小或幼儿园的小朋友们。那老师跟小朋友们来在参观之后都觉得非常的有趣，包含有一些科普科学上的知识或者这个防灾上的知识可以学习。 지진 대비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입니다. 타이완은 1999년 대지진 이후 관련 법규를 강화해 새롭게 건설되는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덕분에 최근 발생한 지진은 무너진 건물의 수와 사상자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地震的研究机构，然后也有在做一些开发，甚至设计一些工法，但是主要都还是向日本学习，然后甚至再从当中去做改良、改善或做变化，这样。 일본에서 배운 내진 공법을 적용하되 타이완의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1大楼，它里面有部分的工法的话，它是用这个。然后台湾的话，高铁还有捷运，它那个桥墩那个柱子的话都有规定一定要使用这个工法。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타이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건축 기술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YTN 월드 강호연입니다.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한 과테말라에선 지진에 이어 화산 활동도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2018년에는 푸에고 화산이 대폭발하며 사망자가 200여 명에 이른 데다가 지난달에도 화산 분출로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 과테말라 정부는 화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희뿌연 화산재가 하늘로 치솟더니 시뻘건 용암이 분출합니다. 화산재 구름이 삽시간에 온 마을을 뒤덮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도망쳐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 2018년 40년 만에 푸에고 화산이 대폭발했을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200여 명이 사망한 참혹한 대폭발의 흔적은 지금도 주변 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Ahí sin nadie, ahí todo perdieron, ahí perdieron, ahí sí que definitivamente. Ahí si ustedes van a dar su vuelta ahí nada más van a ver solo los que son los cajones de las casas, ¿verdad? Le voy a ser sincera, yo perdí 17 familiares en eso de la tragedia. Sí, 17 personas perdí yo, lo que fueron hermanas, tíos, primos y 2 hijos todavía.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푸에고 화산은 중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으로 꼽힙니다. 지난달에도 7년 만에 분할을 시작해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Sí, la verdad, mire, la verdad es de que los vecinos quedaron asustados
por toda la mortandad que pasó en San Miguel Olote. De que ahorita el vecino, cuando se vea fuerte la erupción del volcán, van a estar saliendo por el mismo temor que les quedó desde esa época. fuego 화산이 언제 다시 분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 약 13만 명이 영향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과테말라 기상청은 24시간 화산 감시 활동을 하면서 재난대책본부와 지자체와의 연락망을 긴밀히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산 폭발이 지진과도 관련된 만큼 지자체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화산 분화 시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수시로 경보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Tienen su propia actividad que es sismovolcánica y sí tienen una relación entre la actividad del volcán, es alertar por medio de boletines a la CONRED, que es Protección Civil. Protección Civil tiene personal en el área de los volcanes, donde ellos están organizados para tomar acciones. Las evacuaciones, ya la mayoría de personas ahora saben cómo actuar. Hicieron el llamado, fueron a hacer la prevención, pero la gente no quiso evacuar porque pensaron que era algo normal y algo común. Sin embargo, pues se vio el desastre ocurrido ese 3 de junio, que perdieron la vida muchos de nuestros vecinos salotecos. Creo que como humanos, como ciudadanos, y en este caso mi calidad de funcionario, tenemos el compromiso de poder resguardarlos y poder salvar las vidas que se puedan de la mejor manera en una prevención y no en una reacción.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과테말라 사람들은 예방적 대응을 통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YTN 김성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재난은 일상에서 늘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의 이유로 다양한 재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주의해야 할 재난 유형과 대응 체계는 과연 충분한지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함승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워낙 국내외적으로 산불이나 지진 등 많은 재난 사고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주의해야 할 재난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해야 되는 재난의 유형을 선정하겠다. 이 방식은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유형에 주의를 기울인다기보다는 모든 재난 유형을 포괄해서 어떤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속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다거나 그런 재난 유형이라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타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메타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위험 요인 자체가 아니라 위험 요인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발생하는 2차 위험을 의미를 합니다.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초래되는 또는 재난 사례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정책이 양산되는 문제들이 어떤 신종 재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맞물리는 재난, 신종 재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UNDRI, IPCC와 같은 세계적인 기구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위기 상태가 지속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해 규모하고 심각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그리고 빈도도 달라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폭염이라든가 열대야가 지속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폭설로 인해서 사회 인프라가 마비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굉장히 큰 위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도 를 극복해야 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재난 대응 체계의 장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앙 집권화된 구조로 탑다운 방식으로 현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사불란한 어떤 신속한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상황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중앙 집권형의 방식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어떤 대응책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 상황에 맞는 또는 그 지역의 어떤 피해에 맞는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 방식인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수도권하고 지방 아니면 이제 도심하고 농어촌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던가 수도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밀화되어 있는 그리고 고속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다가 기술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적 집중이 질적 불균형까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재난 대응 편제를 운영하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어떤 지방에서 훨씬 취약성이 더 두드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용 소방 스프링클러를 보급을 한다라든지 단독형 감지기를 보급을 한다라든지 하는 대책으로 이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취약성과 가지고 있는 자원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가의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시민들이 접하는 정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또 정확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주로 이제 저희가 재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재난 문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요. 오히려 너무 많은 이제 정보를 발신을 하고 다빈도로 발신함으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그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일방향 소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효한 재난 정보 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관점에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재난에 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복원력이 있는, 회복력이 있는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재난 사례로부터 우리가 이 재난에 이르게 된 그리고 피해 지속 시간이라든가 피해 과정에서 그거를 극복해내시는 분들의 그 경험들을 모아서 다시 살펴보고 그것을 정책에 환류하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재난 정책의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야지 그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재난에 강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함승희 교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겨울 경치로 유명한 중국 하얼빈.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풍경이 떠오르는 곳이지만 이곳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바로크 양식 위에 중국의 요소를 더해 완성된 독특한 건물들. 이색적인 건물이 즐비한 이곳은 하얼빈의 대표적인 명소, 100년이 넘는 세월을 간직한 중화 바로크 거리입니다. 边缘那块有，就好像有上海那种画什么的那种挺有，就是以前旧上海的那个老味道，感觉就是从那个路一进来的时候。 건물 사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미음자로 생긴 독특한 구조의 가옥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면을 건물로 둘러싸고 중앙에 마당이나 정원을 두는 이 형태는 중국 전통 가옥 형식인데요. 바깥은 유럽, 안쪽은 중국.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한 공간 안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건축 양식에 깊은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결과입니다. 历史悠久，因为它已经有100年以上的建筑了，挺好。 천천히 팔을 뻗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중국 무술을 수련하는 할머니들. 이 거리가 지금도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00년 역사와 함께 해온 전통 식당에선 족발을 통째로 삶아낸 요리부터 동북식 뚝배기탕 샤궈, 그리고 꼬바로우와 량차이 같은 가정식 요리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我觉得好吃啊，要是历史悠久的这种时间长，来吃这好吃。其实吃喝的都老100多年的了。你看这赵包铺、老锅老记砂锅，都是老字号。味道怎么样？外地人吃的多。 1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거리. 중화 바로크 거리에서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홍등, 오래된 벽돌 사이로 스며든 햇살. 천천히 걸을수록 이 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얼빈의 중화 바로크 거리. 이곳에는 시간이 머무는 풍경이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는 이재민 분들과 미얀마 대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글로벌 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